그래서 이 오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는 것보다는 오답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00% 효과 보는 문제집 선택 활용법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자, 저는 학부모님들이 문제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선생님? 그리고 이 문제집 다 풀고 다음 문제집으로 넘어갈 때 또 무슨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일단 제가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걸 풀면 속도도 안 나고 아이도 매일매일 좌절을 느껴요. 나 수학 진짜 못한다고. 그리고 너무 쉬운 걸 풀면 시간 낭비죠. 다 맞는데 애는 좋겠죠. 애는 좋은데 시간 낭비요. 아이가 모르는 게 있어야 배울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맞는 공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그러자면 정말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저는 정답률 70%라고 생각합니다. 자, 70%는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저 정도 저렇게 높은 문제집을 풀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모르는 게 30%나 되잖아요. 이 30%를 메꿔 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되게 어렵거든요. 70%는 스스로 자존감을 올려가면서 30%는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있지,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70%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70%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저는 조금의 수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문제집을 고르러 가셨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서칭 잘 하시잖아요. 서칭 이것저것 해보시면 우리 아이한테 이게 괜찮을 것 같은 몇 개의 이제 가망 문제집들이 나올 거예요. 뭐 출판사가 좋다더라, 애들이 뭐 우리 어떤 애는 이걸 풀었는데 좋았다더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괜찮은 문제집 몇 개를 선정하신 다음에 아이랑 하루 날 잡고 서점 오셔서 그냥 한 페이지라도 풀어보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연습장 가져가셔가지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문제집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문제집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저는 학부모님들이 공구 인터넷에서 무슨 사이트에서 공부하실 때 문제집을 이렇게 세트로 사시는 게 조금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다 안 풀거든요. 어차피 다 안 풀고 아이가 그게 이제 집에 꽂혀져 있는 순간 끝나지 않는 공부예요. 저는 그거보다 그냥 필요할 때 가서 아이랑 같이 적합한 문제집을 한 권 한 권 고르셔서 우리 예전에는 책거리라는 좋은 문화도 있었잖아요. 뭐가 하나 끝나가지고 정말 나는 수고했다. 정말 칭찬받을 날이다. 오늘은 파티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자면 이제 아이랑 같이 서점 가서 문제집을 풀어보는 그런 수고를 두더라도 조금 맞는 문제집을 골라주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90%는 뭐냐면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었어요. 오답도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풀 게 없다라고 아이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봤을 때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틀린 게 많아.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애는 별 생각이 없는데 이거 그냥 해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경계점에서 저는 90%의 정답률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 속마음은 100%인데 누가 어떻게 100%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겠어요. 이 소화하는 거는 쉽습니다. 다 푼 문제집에서 아무거나 찔러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풀어내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90%면 뭐 5문제 중에 뭐 4.5개 정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것도 테스트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집 끝나면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래 충분히 이 문제집은 소화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과감하게 이제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집을 껴안고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버리기도 힘들고 그때 정말 필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만 잘라서 보관을 하시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다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제집을 활용하실 때는 70과 90 이 두 개의 숫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의 이야기 오답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 공부에 있어서 오답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자 오답이라는 거는 항상 정답을 맞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답이 발생하면 이 오답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와 너무 많은 막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한테 오답 노트도 시켜보시고 그냥 문제집에다 끄적끄적 풀게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똑같은 문제집을 또 사서 또 풀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고요. 이 오답이 해결이 안 돼서 학원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학원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에서도 오답 100% 해결 못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원도 되게 골머리를 썩는 파트예요. 학원에서도 기준이 있죠. 오답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기준은 그 풀었던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정도면 뭐 오답이 해결됐다고 봐야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학원마다 시스템이 다르니까 제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구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학원을 보내도 이 오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를 우리 학부모님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학원에 처음에 상담을 가셔도 오답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학원을 다닐 때도 오답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집에서도 오답이 잘 해결되는지 가끔은 물어보셔야 되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저희 이제 대학교 동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애들 교육 얘기도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이가 이제 초등 저학년이면 이제 과제를 본인이 스스로 하기가 힘들고 오답 같은 것도 스스로 하기가 힘드니까 집에서 이제 엄마가 봐줘야 되는데 보통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엄마가 못 봐주니까 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을 보내도 엄마의 수고가 이 정도로 들 거면 학원을 왜 보내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치달아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오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다는 것보다는 오답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방식의 문제였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많이들도 아시겠지만 뭐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오답 봉투를 추천을 하거든요. 오답 봉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오답 노트랑은 되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들었던 것처럼 틀린 문제 잘라서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밑에 풀이 과정을 쓰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들춰보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들춰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양심에 손을 얹고 들춰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글씨 쓰는 거, 뭐 꾸미는 거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당시 저도 필통 이따만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오답노트 진짜 열심히 만든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드는데 공부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때려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걸 안 하고 지금의 오답 봉투를 제가 추천하는 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화 시킨 거고요. 그 당시 저는 그냥 그거를 무작위로 잘라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막 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봉투에 넣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처럼 잘라야죠. 자르는데 뒷면에도 틀렸는데요. 그건 뭐 복사하시든가 뭐 알아서 노하우를 발현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자른 거를 봉투 안에 다 집어 넣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어느 문제집에 몇 번 문제인지는 꼭 적어서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채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넣어요. 그러면 요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 쓰면 정말 좋아요. 아이들한테 짜투리 시간으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5분 정도 아이가 기분이 좋아. 기분 안 좋은데 5분 뭐 시키면 안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서 우리 오늘 이거 오답 봉투에서 딱 3문제만 뽑아서 할까? 뭐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아보신 다음에 풀어자라고 아이가 하면 봉투에서 꺼내서 풉니다. 근데 그게 다시 풀었더니 맞았어요? 기분 좋아. 찢어서 버려. 못 풀었어? 다시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약간 뭐 게임처럼 생각하는 아이들도 일단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믹싱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답 노트가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 답을 외운다니까요. 풀 과정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뽑으면 기억이 안 나요. 어디서 본 건지 뭐 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훈련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아이들이 갑자기 문제를 만났을 때도 풀어봐야지 이렇게 되지. 이거 어떻게 풀었던 거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을 외우잖아요. 수학 문제들은 많이 푸는 아이들은 거의 수학 문제가 외우는데 그게 외우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르겠으니까 그냥 통째로 외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우리도 문과이셨던 분들 수학 문제 외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기억력은 정말 보잘것없어서 다른 기억이 들어오면 없어져요. 그래서 게임처럼 내가 틀린 문제를 꼭 한두 번씩이라도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섞여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봉투를 다 비워내면 진짜
그 칭찬을 폭풍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엄청난 또 성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저는 오답을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답을 학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뭐 틀린 문제만 뽑아가지고 다시 풀리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도입을 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뭐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도 집에서 수동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린 거고요. 나 이것도 나는 못하겠어 하는 분은 학원을 보내셔도 되는데 학원을 보내셔도 100% 해결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저주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